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남북한 관계와 게임 이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게임 이론 중에서도 치킨 게임, 남북한 관계와 치킨 게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게임 이론이라면 좀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게임이라는 것은 이제 그 복잡한 상황을 좀 단순하게 정리해서 명백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또 그 대응이 편리하게 그렇게 전략적 게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게임을 하듯이 그 전략을 사용하고 특히 과거에는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혼자 전략을 세웠는데 상대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상대방과 또 나와의 그렇게 전략을 서로 비교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게임 이론에서는 특히 기본적으로 이제 영화 게임과 비영화 게임, 즉 제로섬 게임과 난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죠.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장기를 두듯이 장기를 두면 왜 이기는 사람하고 지는 사람이 분명히 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마이너스 50점이라면은 이기는 사람이 플러스 50이라면은 지는 사람은 마이너스 50. 그 두 가지를 둘을 합하면은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승패가 서로 그 반대인 그런 경우를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승패가 분명하지 않은 어느 쪽에서는 이기고 어느 면에서는 또 지는 또 공동의 이익이 되는 그런 게임을 우리가 비영화 게임, 난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역 거래나 그 간의 관계에서도 어떤 것에서는 경쟁이 돼가지고 난 제로섬이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서로 이익이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난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북한 관계는 처음에 이제 제로섬 게임으로 출발을 했죠. 양쪽에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를 가지고 서로 간의 관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두 그 집단 간의 관계는 하나의 제로섬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도 치렀고, 그래서 제로섬 게임인데 서로 간에 대화를 해서 어떤 경우에는 서로 이제 공동 협력을 해서 공동 이익을 보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서로가 실패도 하고 또 이제 이익도 보고 그런 경우에 그게 이제 합하면은 꼭 제로가 안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넌 제로섬 게임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북한 관계에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그 수학적인 모델입니다만은 그래도 게임 이론을 통해서 그 분명히 그 사이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그리고 그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또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그 이론으로서 게임 이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관계를 게임 이론으로 분석한 것이 국제적으로도 있고 또 국내적으로도 학자들이 게임 이론으로 분석한 것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북한 관계에서 특히 군사 관계는 이것은 이제 상당히 제로섬 게임적인 그것이 성격이 강하죠. 왜냐하면은 서로 간에 그 충돌 직전까지 가면 결국은 충돌하면은 이것은 지는 자와 이기는 자가 분명하고 또 이제 패자와 승자가 상당히 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사적 게임은 말이죠. 그래서 군사 분야는 남북한 관계에서 상당히 제로섬 게임적인 그런 관계가 많이 있다 하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제로섬 게임이 잘 적용되는 군사 분야에서 남북한 관계를 게임 이론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게임 이론은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에 많이 발전을 했는데, 특히 이제, 미소 관계의 그 서로 간의 전략적인 그런 걸 가면서 게임 이론의 모델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것이 이제 여러분 이제, 영화 중에서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었죠. 실제 인물인 존 내시라는 사람,
1994년인가요? 노벨 그 경제학상을 받았죠. 상당히 그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진 천재적인 그런 수학자인데 그런 게임 이론 분야를 갖다가 상당히 발전시켜서 우리가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제 그런 게임도 상당히 고안을 했고 또 이제 내시 균형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그 게임 이론의 기초를 설립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영화로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게임 이론이 그럼 무엇이냐 하는 걸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게임 이론은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옛날에 그 미국에서 깽단이 많았지 않습니까? 알카포네라든가 그런 깽단이 많았는데 그 깽단이 이제 그 조직원을 이제 그 모집하면서 신참자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새로 들어온 이제 깡패 그 신참자한테 담력 훈련을 시킵니다. 담력 훈련. 누가 더 담이 센가? 담력 훈련으로 뭐를 사용했느냐 하면은 자동차를 가지고 큰 이제 운동장 같은 데서 서로 마주 달려오게 만드는 겁니다. 전속력으로 마주 달려와 가지고 먼저 피할 거 아닙니까? 그 겁나는 사람이 먼저 피할 테니까 먼저 피하는 사람을 치킨이라고 이제 놀리고 또 벌을 주고 피하지 않고 계속 담력 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을 승자로 해서 이제 칭찬하고 그러는 것이 이제 바로 치킨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국제 관계에 많이 적용을 했죠. 냉전 때 특히 소련 측이 이제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나오고 그런 경우에 이제 양 핵국가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결국 충돌하면 양쪽 다 죽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게임이라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치킨 게임에서는 이제 그 몇 가지 그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운전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이 있죠. 피하느냐, 그러니까 회피하느냐, 아니면 질주하느냐.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이 있고 그다음에 두 사람이 하는 거니까 2 곱하기 2 하면은 네 가지의 그 경우가 나옵니다. 즉, 내 입장에서 볼 때 둘 다 회피하면은 저쪽도 회피하고 나도 회피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둘 다 좀 비웃음은 받겠습니다만은 그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제로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제로고 상대방도 제로고 점수가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나는 돌진했는데 상대방이 회피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플러스 10점을 받고 상대방은 반대로 마이너스 10점을 받죠. 상대방은 이제 치킨이라고 놀림을 받을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에는 내가 회피하고 상대방이 이제 돌진하는 경우에 그때는 내가 이제 치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10점, 상대방은 플러스 10점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둘 다 피하지 않고 돌진하는 경우에 둘 다 부딪히겠죠. 부딪히면은 결국은 죽게 되죠. 전속력으로 달리니까 마주보고 그래서 죽게 되니까 이때는 점수가 이제 뭐 마이너스 상당히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가정해서 마이너스 100점 이렇게 이제 점수를 매긴다고 할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만약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첫 번째 경우를 선택하겠죠. 질주라면은 잘하면은 10점을 받지만은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10점 유형을 받으려고 죽을 위험을 할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은 회피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양쪽이 다 회피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 이제 이런 가정인데요. 그런데 실제 게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머리가 좋은 그 경쟁자가 있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상대방한테 나는 불합리한 사람이다. 나는 아주 막 가는 사람이다. 이런 걸 상대방한테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갖다 핸들을 갖다 묶어놓고 엑셀레이터만 밟고 있다든가 상대방이 보이게끔 그 다음에 수건으로 눈을 가립니다. 눈을 가리고 그냥 엑셀레이터를 밟고 가는 걸 보여주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대방이 저 사람은
물러날 그 가능성이 없다. 그런 걸 알면 내가 계속 달리면은 부딪혀서 죽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모하게 간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무모하게 그렇게 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한 수 더 똑똑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비합리성의 합리성, 비합리성을 가정해서 머리를 더 쓴다는 거죠. 그런 말까지 이제 그때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꾀를 써가지고 말이죠. 머리를 써가지고 그렇게 비합리성을 가정해서 머리 쓰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 것이 상당히 이제 문제였는데, 그 비슷한 케이스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962년에 미국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있을 때 바로 큐바 미사일 위기라는 것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소련이 비밀리에 큐바에다가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미국이 보니까 이게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큐바는 자기의 앞마당이나 뒷마당과 같은 곳인데 자기 집안에다가 핵미사일을 갖다 놨으니까 얼마나 위협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강경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안보 회의를 하고 다 했는데 그때 나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큐바의 망명자들이 미국에 망명 많이 했으니까 큐바 망명자들을 조직해서 큐바를 침공한다. 이런 계획도 있었고 그 다음에 포격기를 동원해서 큐바의 미사일 기지를 포격한다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방법이 그러지 말고 미국의 해안선, 큐바하고 같이 된 미국의 해안선을 봉쇄하자. 그는 뭐냐면은 마침 소련의 핵미사일을 실은 큐바로 오는 함대가 미국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쪽으로 이제 큐바 쪽으로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에다가 해상 경계선을 쳐가지고는 그런 이제 봉쇄선이죠. 영어로 쿼렌타인이라고 그랬죠 아마. 말하자면 방역선 치듯이 그렇게 딱 봉쇄선을 쳐가지고는 거기를 밀고 들어오면은 그걸 돌파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전쟁이 나는 것이라고 이제 위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후르츠초프 당시에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 후르츠초프였는데 후르츠초프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참 교묘한 작전이죠. 굉장히 야근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결정권을 상대방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뭘 하느냐 마느냐를 상대방에 넘겨주기 때문에 이제 후르츠초프는 고민을 했죠. 그걸 봉쇄로 돌파하느냐 아니면 물러나느냐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 치킨 게임에서 회피하느냐 돌진하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후르츠초프는 돌진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봉쇄선만 돌파하면은 미소 간에 핵전쟁이 벌어질 거니까 소련은 그걸 감내할 수도 없고 핵전쟁 벌어지면은 둘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후르츠초프가 함대를 돌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후르츠초프가 치킨이 된 거죠. 그리고 케네디는 아주 영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케네디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굉장히 인기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가 아직까지도 인기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정책이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하나가 큐바 미사일 위기에서 용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승리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하나의 치킨 게임이라는 것이 현실에서 있었다. 방어선을 쳐가지고 했다. 근데 이것이 한국에 지난번에 8월 22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있었던 그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북한이 위협을 가했지 않습니까? 마치 소련이 미사일을 싣고 큐바 근처로 오듯이 미국 경계선으로 오듯이 그래서 이제 북한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했죠. 우선 북한군을 갖다 준전시 상태로 그렇게 동원을 하고 또 잠수함을 70%를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그렇게 이제 남침할 수 있다는 그런 과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사포 같은 그 포를 갖다가 전진 배치해가지고도 당장이라도 쏠 수 있는 자세를 취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비정규 전력을 갖다가 동원해서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쪽에서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최고의 경계 상태를 유지했고요. 경계 상태를 유지했고 또 이제 P3 잠수 대잠함 초계기 같은 것을 동원을 하고 또 뭐 군함 동원하고 구축함 초기함 동원하고 또 그래서 이제 또 한미의 F-16, F-22 비행기 편대가 비행을 함으로써 이제 그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그 비행을 했고 또 이제 미국은 안보 공약을 튼튼하게 지킬 것이다. 유사시에 그런 공약을 해줘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북한이 38선이 아니고 우리 경우에는 봉쇄선을 큐바 미사일 같이 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전선이 있기 때문에 휴전선을 북한이 넘어오면 곧바로 이제 반격을 해서 북한을 초토화할 수 있는 그런 대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일이는 별 그 쇼를 다 했죠. 뭐 잠수함도 70% 가량 행방불명에 해놓고 또 뭐 ANT 같은 비정규전 부대들도 동원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막상 휴전선을 넘어서 올 수가 없었죠. 휴전선을 넘어서 오면은 곧 자기가 공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먼저 최후 통첩을 했죠. 언제까지 확성기 설치하지 않으면은 공격하겠다 했는데 그 공격 시한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그 회담을 제의해서 그래서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이 그런 회담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근데 열려서 결국은 그 타결 3일간에 걸쳐서 43시간에 아주 피말리는 시간을 지나면서 결국 타결을 했는데 거기서 첫 번째가 이제 남북한 간의 고위급 회담 같은 것을 이제 서로 협의하겠다, 발전시키겠다 하는 것이 먼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북한의 유감 표시입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그런 지뢰가 터져서 그런 데 대해서 북한이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유감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유감이 그게 사과냐 하는 식의 이제 그런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유감은 분명히 사과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그 상대방이 패전을 해가지고 완전히 항복하는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절대로 사과라는 표시는 안 한다. 사과 대신에 유감 표시를 한다. 이것은 나의 관례입니다. 이미 지난번에 1976년 8월 18일인가요? 8.18 도끼만행 사건에서도 당시 북한이 공동 감시 구역에서 미군 병사를 갖다 2명이나 도끼로 때려 죽였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크게 이제 분노해가지고는 굉장히 위협을 했는데 재발 방지와 이제 책임자 처벌이라는 걸 강력히 주장해가지고 위협을 했는데 그때 할 수 없이 무서우니까 김일성이 직접 나서서 역사상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김일성이 친서를 유엔군 사령한테 보내서 사과를 했는데 그때도 사과라는 표현이 아니라 유감이라는 뜻입니다. It is regrettable that an incident occurred in a joint are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구역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북한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절대 사과라는 미국한테도 사과라는 표시를 안 하고 대신에 유감이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과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에 먼저 두 번째 순서 처음에는 뭐 남북 고위급 회담 그거고 두 번째가 순서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가 사과와 유감 표시를 하고 그걸 받아서 한국 측에서 이제 세 번째로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다. 그것도 비정상 사태가 있지 않는 한
그 단서를 붙여서 그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북한의 전시 상태를 해제하겠다는 거고, 네 번째가 이제 그, 어, 그 이산가족 문제 그런 걸 이제 개최하겠다는 거고, 다섯 번째가 남북한 간의 그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겠다 그런 정도니까 이것은 분명히 순서로 볼 때도 북한이 사과하고 그 사과를 그 받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확성기를 중지한 걸로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상당히 그 김정은이가 스타일을 상당히 구겼죠. 결국 자기가 치킨이 된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국내적으로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강경하게 또 자기가 유감이지 무슨 그게 사과냐. 우리는 남한 사람들이 죽은데도 동족으로서 그냥 유감으로 표시할 뿐이다. 그렇게 어거지를 부리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분명히 사과입니다. 사과고 만일에 북한이 끝까지 그게 사과가 아니고 우리는 사과 안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확성기 방송을 다시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제 조건으로 비정상적인 사과이 없는 한 그렇게 전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사과를 아니라면 그걸 전제로 해서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기 때문에 다시 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죠. 만약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게임 이론을 통해서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사건으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뭐냐? 결국은 남북 간의 군사 관계는 그거는 상당한 정도로 아직까지도 그거는 제로섬 게임이다. 그것은 치킨 게임과 비슷하다. 사태가 벌어지면은. 그런데 과거에는 북한이 그렇게 위협을 하면은 우리가 꼭 보상을 해가지고는 뭘 돈을 준다든가 무슨 딴 걸 해준다든가 그래서 북한을 달래서 그래서 그것이 또 해소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상당히 그게 습관이 돼서 조금 평온해지고 잠잠해지려 하면은 다시 또 문제를 일으켜서 그러면 한국이 꼭 그 보상을 해주니까 그래서 또 이제 보상을 받는 그런 관계가 반복됐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습관에 됐는데 그래서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가 하는 그 미국 유명한 현재 국제정치학자가 세계정치라는 그런 그 책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북한이 그 도전을 하면은 미국이 그걸 받아주고 결국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가장 패턴화돼서 그런 것이 이제 자기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도전하는 것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항상 도발을 하고 또 그런 긴장을 시키는 그런 관계가 패턴화됐다. 그런 얘기까지 한 걸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관계도 그동안은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이 사건 하나로 특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하게 끝까지 공개적으로 북한의 사과가 없으면은 북한의 지뢰 머슬에 대한 사과가 없으면은 절대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끝까지 관철했기 때문에 북한이 할 수 없이 사과를 먼저 하고 그 사과에 따라서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것이 바로 이 문서와 순서상에 다 나오는데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관계가 아주 확정이 돼서 이제는 그런 패턴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특히 햇볕 정책 10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그러한 그 악순환의 고리가 이번에 일단은 끊겼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원칙을 계속 지키면은 그런 패턴은 일어나기 힘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남북한 군사 관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로섬 게임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 본질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다른 데는 몰라도 군사 관계에서는 우리가 제로섬 게임인 걸 이해를 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 유화 정책을 해서 상대방을 달래준다고 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상의 경험으로 보면은 유화 정책은 항상 오히려 전쟁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문제를 했고 오히려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확고히 자기의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때만이 평화가 오히려 이루어졌다 하는 예가 역사상의 그게 하나의 안보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런 강경하게 했을 때 평화가 유지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명심하고 앞으로 확고한 안보 태세와 국민의 지지 그런 것 이번에 보여준 국민적 지지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 안보를 지키는 것이지 상대방을 밤낮 달리려고 단두방을 잘해준다고 그래서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더 잘못되게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이번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북한 관계와 이제 서로 간의 대화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게임 이론에서 치킨 게임이 아니고 이제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그런 게임 이론을 가지고 남북한 관계를 한번 다음 시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